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뉴스입니다. 그동안 민주당 대선 캠프의 이메일 해킹에 러시아 정부가 관련됐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문은 소문일 뿐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만 이 같은 해킹이 사실이라고 워싱턴 포스트지가 보도를 했습니다. 파문이 심상치 않을 것 같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민주당 전국위원회와 힐러리 클린턴 선거 캠프 관계자들의 이메일을 해킹해 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에 제공한 인물들이 러시아 정부와 연결된 사실을 중앙정보국이 확인했다고 최근 보도했습니다. 중앙정보국 고위 관계자는 최근 연방 상원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비공개 회의에서 러시아의 목표는 트럼프의 당선을 도우려는 것이었다고 보고서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클린턴보다 트럼프를 더 좋아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트럼프의 승리를 도우려는 게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정보당국의 공통된 견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민주당 이메일 해킹 사건 배후에 러시아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 다만 배후가 러시아 정부 측과 연결된 인물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이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성명을 통해 이미 선거는 트럼프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고 중앙정보국 조사 결과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중앙정보국의 수사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대선에 영향을 미친 사이버 공격들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입니다. 공화당이 루이지애나 주 연방 상원 의원 결선 투표에서 승리를 하면서 52석을 차지를 했습니다. 이로써 공화당은 상하의원 모두 다수석을 차지함으로써 내년 1월에 출범하는 트럼프 정권에 힘이 실려지게 됐습니다. 10일 실시된 루이지애나주 연방 상원의원 결선 투표에서 공화당 후보 존 케네디 주 재무장관이 61%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민주당 포스 캠벨 전 주 상원의원을 꺾었습니다. 루이지애나주 연방 하원의원 2석을 모두 차지한 공화당은 연방 하원에서 241석을 확보했습니다. 상원에서 공화당은 52석, 민주당은 48석으로 공화당은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원내 다수당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9일 루이지애나 베턴 루지를 방문해 케네디 후보 지원 유세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8일 치러진 루이지애나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10일 1, 2위 후보 간 결선 투표가 실시된 것입니다. 루이지애나주는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과반수 이상을 득표해야 승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화당이 백악관과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것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6년 이후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이번 대선에서 루이지애나주에서 58.1%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38.4%에 그친 민주당 힐러리 전 국무장관을 따돌리고 루이지애나주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녹색당이 지난 대선에서 잘못된 개표가 발생했었다는 이유로 재검표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위스콘신 주에서는 재검표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은 미시간은 재검표 중에 중단 명령이 나왔습니다. 펜실베니아 주는 재검 요청 신청이 기각이 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펜실베니아주 동부지부 연방지방법원은 12일 해킹 행위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펜실베니아주의 투표 시스템이 공격을 받았다는 신뢰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대선 재검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또 이번 재검표 신청 기각에는 이 문제를 펜실베니아 연방법원에서 다룰 경우 관할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등 재검표를 승인할 수 없도록 하는 다른 요인들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대선에 나섰던 주일 스타인 녹색당 대표는 위스콘신과 미시건, 펜실베니아 등 3개 주에서 대선 결과를 재검표하겠다며 그에 필요한 돈을 모금했습니다. 위스콘신주에서는 현재 재검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미시건주에서는 재검표가 시작된 지 사흘 만에 연방지방법원의 중단 명령이 나왔고 오늘 펜실베니아에서도 기각된 것입니다. 원고인 녹색당 측 변호인 일란 마젤은 펜실베니아주의 투표 집계 체계는 공정하지 않으며 유권자들은 자신의 투표가 제대로 집계되는지 알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즉각 답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자의 불체자 추방 공약이 내년 취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추방 대상자는 중범을 저지른 전과자들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범죄까지 합치면 추방 대상자들이 약 3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 보입니다. 이민정책연구기관 이주정책센터는 최근 공개한 추방 대상 이민자 추산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추방 최우선 대상자는 약 82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보고서는 추방 1순위 대상자로 중범 전과를 가진 불법 체류 이민자와 90일 이상 수감 전력이 있는 경범 전과 불법 체류 이민자들을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현재 전국의 불법 체류 이민자 인구 1,100만여 명 중 국토안보부가 추방 대상자로 분류하고 있는 이민자는 약 19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주정책센터는 추방 1순위가 될 것으로 보이는 82만 명 중 약 39만 명이 중범 전과가 있는데도 아직 추방되지 않고 있는 불법 체류 이민자들로 보인다고 추정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당선자는 대통령 선거 직후 가진 한 인터뷰에서 불법 체류 이민자 중 범죄자, 범죄 전과가 있는 자, 갱단원, 마약 딜러 등을 붙잡아 추방할 것이라며 이 숫자는 약 200만 명에서 최고 300만 명에 달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대적인 불법 체류 이민자 추방이 예고된 상황입니다. 한인 이산가족 상봉 결의안이 연방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가 됐습니다. 이 결의안의 통과로 미국 내 한인 동포들이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결의안은 이산가족 상봉뿐만이 아니라 한반도 통일 정책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한인 이산가족 상봉 결의안이 10일 열린 연방 상원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됐습니다. 결의안은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이산가족이 북한 내 가족과 상봉할 수 있도록 북한의 허용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결의안에는 또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과 함께 한반도 평화 정착과 신뢰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조처를 하라고 촉구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결의안은 지난달 29일 연방하원 전체 회의에서 구두 표결로 채택돼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10일 하원에서도 통과됨으로써 연방 상하원 모두에서 통과된 것입니다. 이번 결의안은 한국전 참전 군인이자 연방의회 친한파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 대표인 찰스 랭글 연방 하원 의원과 에들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 등이 발의했습니다. 특히 랭글 하원 의원에게는 46년간의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안건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랭글 의원은 이번 결의안 통과로 인해 이산가족 상봉이 곧 시작되고 생전의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각 고등학교나 대학에서 한국어반 개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각 도서관에서도 한국어 강좌가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뉴욕 한국교육원의 노력과 지원으로 퀸즈 국립도서관 내 한국어 강좌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퀸즈 베이사이드와 우드사이드 도서관 내에 처음으로 한국어 강좌가 개설됩니다. 지난 9일 뉴욕 총영사관 이용학 한국교육원장은 퀸즈 공립도서관 데니스 윌컷 도서관장과 퀸즈 공립도서관 내 한국어 강좌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한국어 강좌는 이미 플러싱, 맥 골드릭 분관 등 두 곳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이번 MOU 체결로 한국어 강좌 개설 도서관은 총 4곳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윌컷 도서관장은 다양한 인종의 주민들이 한국어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며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는 분관이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MOU 체결은 한국어에 대한 퀸즈 지역에 높은 관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용학 원장은 교육원이 강사 인건비와 전반적인 경비를 지원하고 수업에 필요한 한국어 교재도 무상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퀸즈 공립도서관 측은 교실을 제공하고 수강생 모집과 교육과정 운영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한편 베이사이드, 우드사이드 도서관 내 한국어 강좌는 12월 중순 시작됩니다. 미국은 지금 총기 사망 사고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약이나 약물 중독으로 사망하는 숫자가 총기 사고보다 더 많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미 정부는
이에 대한 대비책에 고심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통계 수치 내용 전해드립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지난 8일 발표한 미국인의 사망 원인 통계를 보면 약물 과다 복용 사망자는 작년보다 11% 증가한 52,40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37,757명, 총기사고 사망자 36,252명보다도 많은 것입니다. 이는 최근 강력한 마약인 헤로인의 남용과 아편 성분의 진통제인 오피오이드의 처방이 급증해 빚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헤로인 복용 사망자는 작년에만 12,989명에 달했습니다. 불법 펜타닐과 같은 합성 오피오이드 관련 사망자는 전년보다 73% 증가한 9,58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시 마약성 진통제인 옥시콘틴, 바이코딘 관련 사망자는 17,536명이었습니다. 탐 프리든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디렉터는 오피오이드, 헤로인 등 마약류로 인한 사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며 전반적인 마약류 피해는 서로 얽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의회는 최근 약물 중독 치료와 예방 등을 위해 10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한편 2015년 현재 미국민의 기대 수명은 78.8세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도보다 0.1세 낮아진 수치입니다. 미 교통부는 항공인에서도 와이파이를 이용한 전화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방통신위원회는 이를 규제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조만간에 사용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부가 8일 발표한 기내 규정 변경안에 따르면 앞으로 항공 승객들은 기내 와이파이 서비스를 이용해 기내에서도 전화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정안에는 기내 전화 통화 허용 여부를 항공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또 이를 허용한 항공사는 사전에 승객에게 이 사실을 반드시 공지해야만 합니다. 교통부는 이 같은 변경 규정안을 60일간의 여론 수렴 기간을 거친 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연방통신위원회는 기내 와이파이를 이용한 전화통화를 허용하지 않고 있고 연방항공청도 기내 모바일 기기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유럽이나 아시아, 중동 등 일부 항공사가 기내 와이파이 서비스를 이용한 무선 전화통화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열차와 버스, 지하철 내 와이파이 이용이 대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통부의 기내 전화통화 허용 방안은 힘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항공사와 승객은 비좁은 좌석 공간에서의 전화 통화는 주변 승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기내 와이파이로 이메일 확인, 메신저, 문자 등의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화 통화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MBC 방송이 제작한 미국판 꽃보다 할배 총괄 PD인 제이슨 얼릭이 미국 내 한국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다리 어워드에서 올해의 인물로 선정이 됐습니다. LA 한국문화원과 한국컨텐츠진흥원은 어제 LA 한인타운 인근 코리아센터에서 열린 제12회 다리 어워드 시상식에서 한국 TV쇼 꽃보다 할배를 리메이크한 베럴 레이덴 네버의 총괄 프로듀서 제이슨 얼릭을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이슨 얼릭은 NBC에서 방영된 베럴 레이덴 네버를 통해 찜질방과 한식, K-팝 등 다양한 한국 문화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번 시상식에서 드라마 월드를 자체에 제작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비키는 베스트 미디어 파트너십을 수상했으며 한국 영화의 북미 지역 수입을 담당하고 있는 웰고 USA가 올해의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한국 TV 프로그램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인 온디맨드 코리아가 올해의 한국 비즈니스 기업상을 차지했습니다. 미국에서 이민자의 일자리 불균형 문제로 매년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진단이 발표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연방통계국이 2009년에서 2013년 동안 집계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사 학위가 있는 700만 명의 이민자들 가운데 4분의 1이 실직했거나 고등학교 수준의 학력도 요구하지 않는 일자리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국은 이민자의 일자리 불균형이 해소될 경우 이민자들은 추가적으로 394억 달러 연간 소득을 얻게 되며 연방정부는 102억 달러의 추가 세금을 거둘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자리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으면 매년 496억 달러의 잠재적 손실이 생긴다고 덧붙였습니다. 일자리 불균형 문제는 미국 내에서 학사를 취득한 이민자들보다 외국에서 학사를 취득하거나 영어 실력이 부족한 이민자들 사이에서 더욱 극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중국에서는 대형 병원에 입원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일반 병원에 대한 불신으로 대형 병원으로만 환자들이 몰리기 때문인데요. 이렇다 보니 대형 병원에서 별별 일들이 다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장쑤성의 한 대형 병원. 한 남자가 복도에 놓인 병상들을 뒤지다가 깊은 잠에 빠진 환자의 가방을 훔칩니다. 구이저우성의 대형 병원입니다. 환자로 위장해 병원에 침입한 뒤 환자들의 휴대전화를 훔쳐온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脚杆上残留纱布路，就给医护人员造成的影响就是逃至患者。 모두 입원실 밖 병상을 노린 절도였습니다. 이처럼 중국의 대도시 대형 병원들은 몰려드는 환자를 감당하지 못해 병상을 입원실 밖 복도에까지 설치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두 자녀 정책 때문에 출산이 급증하면서 대도시 대형 병원의 산부인과는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입원은커녕 진료 한 번 받기도 힘들어 특진 진료표는 거액의 웃돈이부터 거래됩니다. 对，但是今年听说是格外的多，跟产妇好多都住到那个走廊上啊，什么之类的。 허난상의 대형 병원은 밤이 되면 진료실 쪽 복도와 계단, 화장실을 가릴 것 없이 보호자들의 숙소로 변신합니다. 보호자는 밤엔 입원실에 머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병원 밖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노숙하는 보호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대형 병원 주변 여관과 아파트들은 환자와 보호자들로 난민촌을 형성합니다. 桥都桥一个好的，不然你老母亲受罪，花点钱一直得不来，花点。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의료 시스템을 개혁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턱없이 부족한 전문 의료인과 시설이 4년 만에 확충될지 의문입니다. AT&T를 이용하시는 고객들이 관심 있게 봐야 할 소식입니다. 이 AT&T가 이동통신 요금을 고객 몰래 고지서에 끼워 넣는 바가지 행위를 벌이다가 들통이 났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7월 미국에서 서식하는 모기에 의한 첫 지카 바이러스 전염이 발생했던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시 일원의 지카 전염 사태가 종료됐습니다. 릭 스콧 플로리다 주지사는 9일 45일간 해당 지역에서 새로운 감염이 보고되지 않았다며 지카 감염 사태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이 같은 스콧 주지사의 지카 해방 선언은 플로리다 남부의 연말연시 관광 성수기를 앞두고 나왔습니다. 뉴욕주가 마리화나 판매사와 배급처를 대폭 늘립니다. 보건국은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업체 제한 규정을 없애고 그동안 판매업체당 지정된 진료소 4곳에만 배급할 수 있었던 규정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마리화나를 사용할 수 있는 질환 범위도 뇌전증과 척추 질환을 비롯한 만성 질환까지 대폭 늘렸습니다. 또한 지난달에는 의사뿐 아니라 임상 간호사도 의료용 마리화나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뉴욕 영커스 소재 한인 운영 센트럴 네일에 9일 오전 10시 30분쯤 차량이 돌진했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실수로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업소에는 손님과 직원들이 여러 명 있었지만 다행히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네일업소 앞 창문과 내부 벽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AT&T는 고객 동의 없이 제3자 서비스 수수료를 고객들의 이동통신요금 고지서에 몰래 끼워 넣는 이른바 모바일 밀어넣기 행위에 대한 합의금으로 8,8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연방공정거래위원회는 이 합의금이 270만 명의 고객들에게 환급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250만여 명은 빌 크레딧 형식으로 돌려받게 되고 약 30만여 명은 환급금 31달러를 받게 됩니다. 미국의 정치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이만선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도 이전선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미국의 나스닥은 하락하는 반대 현상을 보였습니다. 환율과 함께 증권 소식 전해드립니다. 내일과 모레는 다소 맑겠지만은 점차 추워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날씨인데요. 자세한 날씨 소식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3도, 섭씨 6도, 밤 최저 기온은 35도, 섭씨 2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도 대체로 맑겠으며 지역에 따라 간간히 흐리겠습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흐리겠고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강추위가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가끔 흐린 날씨에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12월 연말을 맞이하면서 학교 동문회나 단체들이 송년회를 갖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살다 보니 이러저러한 바쁜 이민생활 때문에 만나지 못하다가 오랜만에 만나는 기쁨들이 크시리라 믿습니다. 반가운 마음에서 너도 한 잔, 나도 한 잔 하다 보니 과음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연말이면 음주 단속이 강화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주의 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채널K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